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고도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눈이 부었네. 어제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어제 지방에 좀 다녀왔습니다. 뭐 했구나. 대전의 뜨거운 네.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네. 느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전에 아직 살아있는 오락기 총판이 있어서 기판 가게에 이게 성지 기판이 몇백 장이 지하 창고에 숨어있다 그래서 뭔가 보물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네. 진짜 계속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시간이 사장님이 되신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단골 손님을 수배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대전 한번 내려가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대전 사는 친구가 자기도 좀 보고 가라 그래서 가서 계약 놀다가 잠깐 얘기 좀 하다가 가서 이제 기판 보고 저녁 먹고 올라왔는데 와 차를 운전을 6시간 넘게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요. 결론 운전을 많이 했다. 피로 회복이 안 되죠. 그죠? 네. 아무튼 체력이 이제 예전 같은 예전에도 좋지는 않았죠. 아무튼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강 소장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 가기 전에 또 이런 거 한두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해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2달 남았는데 부산도 아무튼 사실 가족들이랑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혼자 또 취미를 위한 여행 이런 거 가서 있으니까 또 너무 즐겁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집사람 죽이려고 하지만 너 혼자 놀고 먹으니 재밌냐 막 이러는데. 그러겠죠. 네. 그러다가 왕따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이미 왕따야.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붙은 부동산 증세 논란인데요. 공시가격은 잘못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이 문제다. 31년 만에 대전환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장기 시나리오 계획을 사실상 증세라는 역풍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그대로여도 보유세, 즉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르기 때문인데요. 29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시가격이라는 제도 자체는 1989년에 도입을 했고요. 지난 31년간 시세하고 무관하게 정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사실이었다. 즉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거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공시가격의 일정 비용만 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었다. 따라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니까 고가주택 위주로 시세를 반영하기 시작한 게 보세 2년 정도 현실의 시세를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올해도 많이 올랐죠. 자, 거기에 따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가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로 가야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시세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조정해 부동산 세금을 걷어왔다. 보유세는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세무당국의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조세법정주의 실현의 첫발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해서 올라가니까 보유세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2~3배 정도 올라간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세금 많이 내게 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세금 내기 싫죠? 그죠? 네. 공시가격 올라가서 세금 올해 많이 부담되셨습니까? 재산세는 재산세인데 이제 나올 종부세가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현실화율 돼서 내년에 또 올라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글쎄요. 이게 제가 원하는 방향의 사회는 아닌데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세금이 가혹한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 세금 많이 내라. 그게 이 사회의 정의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제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거고 또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씨 왜 자꾸 세금이 늘어나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짜증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건데 적절한 선이 어디냐 모르겠지만 음. 난 싫지. 뭐 나는 내 입장에 싫다고 하니까. 그렇지. 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음. 뭐 그래서 막 복잡하게 이거 뭐 세율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다 떠나서 어떤 이제 결과가 도래될 것이냐. 한 달에 예를 들어 1년에 세금을 100만 원만 됐던 집이 200만 원을 내야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대출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대출해야 되는 대출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 원금은 아니라도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내가 쓸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세금도 마찬가지죠. 세금도 야 작년에는 이 돈이었는데 올해는 세금이 이만큼 늘어서 그만큼 내 벌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만큼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뭐 정부는 그 돈 갖다가 세금 더 많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서 그걸로 그 세금 걷어서 좋은데 쓰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가혹한 시대가 오는 건데 지금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결국 지금 이거 얘기 나오는 공시가율이라고 하는 게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뭐 이제 땅도 있고 있겠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플랜을 놓고 현실화를 좀 빨리 올라가는 거는 아파트 같은 거는 빨리 90% 선에 도착하고 이제 물건 형태에 따라 다른 건데 그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바뀌는 개정안에 보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랑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완전 확 차이 나거든요. 완전 다르죠. 근데 그 세율에다가 이 가격 현실화율까지 곱하면 이게 배가가 팍팍 돼서 이제 우리 그 시뮬레이션 할 때 보면 구간대 뭐 공시 가격 기준으로 15억 원에서 뭐 얼마 때는 몇 퍼센트 세율이라고 했는데 이 가격대들이 이 공시가율을 올리면서 원래는 뭐 2%, 3%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올리면서 확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2배, 3배 세율, 3배 넘죠. 그 퍼센트가 넘는 세율을,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결국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이 사람들 감당할 거냐. 소득에서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임대료로 결국은 다주택자들은 그렇죠. 살고 있는 주택 외에는 임대를 주고 있을 테니까 임대료에서 일부를 감당하려고 할 거고 그 임대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맨날 언론에서 얘기하는 전세난에 넘어서 이제 월세난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 임대 물건도 없고 가격도 올라서 난리라고 하는데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아이고 이 산 쪽에서 또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그 기름도 아니야. 뭐 뭘 붓는다고 해야 돼. 아주 그냥 잘 타는 거 있죠. 휘발유를 붓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거의 그런 수준의 영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전세 보증금도 막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세를 올리냐?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세 쪽에 전세자금 대출이란 거 이 전세라고 하는 게 목돈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건데 그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이 그렇게 폭등하거나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 금융이 막혀 있는 상태. 그러면 뭐 임대료 안정되겠네라고 하지만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금리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좀 여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임대료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이 월세 쪽은 좀 다르고 저금리니까 월세는 조금 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보증금을 늘리진 못해도. 그래서 월세가 급증하는 형태로 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어차피 이 돈 받아서 월세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월세 받아서 세금 내는 이런 형태. 어떤 분께서 한 커뮤니티에서 한 분께서 써주신 글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월세 시대로의 변화가 지금 착각들 하시고 있는 게 전세 5억짜리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전세 5억짜리가 보증금 5억에 월세 100 이렇게 바뀌는 거다. 앞으로의 변화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를 더 가속화하는 왜냐하면 임대를 얻으려고 하면 다주택자 집의 임대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이 전년 대비 2배, 3배로 늘어나면 그거를 다 어떻게든 눌러서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임대료의 상승을 아주 그냥 뒤에서 푸시하는 가속화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의 실효성을 보려면 일단 두 가지 측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일단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현실화 맞게 반영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세 기준으로 간다라는 것은 뭐 크게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 보유세 자체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 뭐 그게 부당한 것이냐라고 보면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이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랑 공시가격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서 따라서 국회가 세율을 조정을 해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어떤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세입자한테 전가가 안 되려면 따지고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셨더라고요. 다주택자는 현금이 죽이냐? 네, 갖다 꽂으면 다 그냥 뽑아내는 거냐? 이런 그쵸. 얘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니들이 지금 일단 적폐야. 니들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런 수준인 것 같아.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 세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나라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산 중에서 뭐 국세, 뭐 지방 정부도 그렇고 재산세는 지방세고 이제 종부세는 그 국세니까. 국세죠. 근데 이 세출 규모를 정할 때 어디서 올해는 부가세 어디서 얼마 세금 나고 이런 규모들을 정할 텐데 그걸 갖고 예산을 짜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을 되게 높여놓으면 높여놓을수록 한 번 높여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야 되는 사람은 고통스럽긴 할 텐데 그 규모를 좀 적정한 선에서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막 급하게 높이면 조금 이제 그렇겠죠. 이제 지금 정책들이 보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딱 당장 드러나잖아요. 이거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몇 명은 고통스럽게 할 건데 대다수의 니들은 안 고통스럽게 해줄게. 이걸 깔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출 규모가 막 이 세출이 아니라 이 보유세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수많은 다수의 중저가 주택 사람들은 보유세를 오히려 깎아주고 그 다음에 고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은 막 3배가 늘어나는데 10명은 오히려 줄어. 뭐 보통 별로 안 늘어서 그러면 이제 전체 규모는 안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 뭐 그걸 되게 유도하는 것도 같아요.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선택인 거지. 근데 그럼 좋은 건가? 그럼 좋은 건가? 일단 뭐 부의 재분배?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시장의 부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수의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안 늘어내도 상관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고가 주택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엉켜버리면 니들은 세금 많이 내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조세 저항을 위해서 월세를 높이고 월세 임대료가 높아지면 이 동네 임대료는 이 정도를 주고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제 임대도 양극화가 될 테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면 전체적인 임대료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종의 빨대 효과라고는 할 수 없고 리딩하는 단지들의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지들이 앞서 나가면 이 정도 가격은 시장 가격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임대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불안해지는 시장 왜곡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공시가격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엔 또 제초안 얘기가 덩달아서 나오더라고요. 네. 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제초안 채정 시 준공인가 시점 현실화율을 수준이대로 소급 적용해서 큰 피해가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요,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 당시와 준공인가 당시의 공시지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매겨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당시는 낮았는데 준공인가 당시는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갭이 엄청 커지는 거죠. 원래 기준을 예를 들어 60 시작할 때도 60, 끝날 때도 60이면 그냥 조금 더 합리적인데 시작할 때는 60, 끝날 때는 90.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 늘어난 것까지도 초과이익으로 보니까 이건 당연히 보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제초안은 생각만 해도 깝깝해요. 저는 제초안 아예 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초과이익 환수금을 한정하는 기준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자, 그래서 그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월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통해서 뭐 피해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좀 말이 다 억울해. 나 억울해. 말이 좋은데 앞뒤가 안 맞아.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의미하는데요. 통과된 이후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단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미 두 가지는 시행이 되고 있죠.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임대차 세원이 투명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정부는 보증금 과세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를 종료해서 2주택자에 대한 과세하겠다. 또 간주임대로 과세하겠다. 2주택자로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 3주택자부터 과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는 거기에 따라 거들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는요. 사실 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행을 2021년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면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 월세와 같은 임대차 조건이 바뀌면 중개하신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변경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실거래가 신고하고 유사하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범법자 엄청 나오겠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전월세 신고제가 전세시장 안정보다는 사실상 세수중대 목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다음 깜깜이 시장으로 분류했던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탈세를 막겠다라는 얘기인데 전월세 신고제가 탈세를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의 전체의 25% 정도로밖에 정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제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다 드러날. 또 뿐만 아니라 자제분들 결혼할 때 암암리에 전세보증금 이렇게 지원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계약자의 월세 보증금을 대주는 경우 증여를 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전부 소명하라는 얘기죠. 자, 거기에 따라서 국세청이 이런 것들을 증세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진다.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임대소득 관련돼서도 이제는 간주임대료 부과하는 거, 2주택자에 대한 부과하는 거,
뭐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있다가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가 발생하죠. 이 사람은 내년에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네. 자, 주택을 2개 보유한 집주인도요, 전세보증금을 반전세로 돌리면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소득세 대상이 돼요. 월세니까. 자,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작년부터 종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시행이 되겠다는 얘기고요. 간주임대료도 3주택자에서 2주택 확대가 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5억 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연 252만 원이 나오는데 전세보증금 액수 5억에 비하면 간주임대료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또 갭투자를 막으려면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있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실시될 전월세 신고제가 진행이 되면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한 사전 준비 단계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다루겠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뭐 보증부 월세, 그러니까 반전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월세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네, 임대소득세 과세하겠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 모르죠. 그걸 돈 내가- 열심히 벌어? 아니, 세금 내야 되나? 아무튼 세금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핵심은 뭐죠? 자,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안 하면, 일단 중개업소 통해서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가 전월세 신고를 대신해 주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엔 임대인 신고를 안 하면 오,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그거 기분 더럽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거 그렇죠. 나 몰랐는데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죠. 이 얘기가 있다가 나중에 날짜 늦게 신고하면 이제 늦게 했다고 과태료 날라오면 가서 맨날 구청 가서 뒤집어 엎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빤히 뭐예요? 이게 법률이라는 게 이 동네 서울은 대도시니까 적용이 되고 뭐 지방은 소도시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제 그래서 범법자를 굉장히 양산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 놓으신 분들은 이제 꼼꼼히 챙기셔서 이거 놓치지 말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들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죠. 아무튼 기분 더러울 거야. 막상 나도 신고하려고 생각하니까 짜증나네.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지. 짜증나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고가 되면 집계가 되겠죠. 아까 지금 기사 읽으신데 보면 현재까지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한 20%? 25%? 25%. 이 정도로 하니까 75% 드러나지 않던 걸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받을 수 있. 그러면 이제 니들 얼마씩 벌고 있구나. 네. 임대료 알면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과세를 할 때 이제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뭐고 내가 받아서 주머니에 들어왔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전세를 띄고 움직이는 그런 돈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 과세하겠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같은 거 임대에 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사업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많이 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뭐 월세 보증금 뭐 3천에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연간 1,200만 원 수입에다가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해가지고 소득세 같이 떼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택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내면 아까 지금 우리가 보유세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거품을 물었지만 보유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내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그러면 세금이 이중이니까 허리가 이중으로 휘죠. 그렇죠. 이중으로 휘니까 S라인이 되나? 더럽다고 생각하면 집을 파시거나 또는 아니야, 핵심 지역의 좋은 지역의 주택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세금을 내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결론이고, 또는 그 돈을 많이 벌기 힘들면 월세를 많이 높여서 아무튼 뭐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각자 알아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지. 결국 부동산에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거 생각나. 저 부동산 스터디 카페 몬테소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써주셨던 글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데
이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래요. 무슨 산업이 이렇게 막 엄청난 동네가 아니야.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재산세는 더럽게 비싸요. 엄청 높아가지고 5억짜리 집에 대해서 연간 내는 세금이 얼마래더라? 근데 세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으냐라고 했더니 그 세금을 받아서 그 동네에서 뭐 이거저거 하려고 지방세니까 그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비싼 게 핵포인트가 아니라 월세가 비싸. 월세가 그렇지. 너무 비싸서 근데 그 동네에 집을 사기는 그렇고 월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 높은 월세를 상대적으로 부담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월세가 비싼가라고 봤더니 주인도 하는 얘기가 나도 남는 게 없어. 다 세금. 세금이 엄청 많아서 그 세금 빼고 남으면 매매가 대비 수익률로 전환하면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막 한 10%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이제 세금 내고 남는 거 가지고 정산을 해봤더니 몇 프로 안 되는 수익률이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면 그래서 딱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월세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세금을 빼고 기대 수익률 나오는 정도로만 딱딱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자꾸 월세 시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노출이 안 됐었던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전세 보증금이라도 뭐 몇 억씩 그동안 아무 적이 없이 증여를 받았던 게 많이 있었죠, 사실은. 네. 근데 또 누군가는 부모님이 여유가 안 돼서 월세로밖에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결혼까지 깨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부모가 주는 건 좋은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증여를 자녀에게 할 거면 법에서 정한 증여세 세율을 내고 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금을 투명하게 하게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반전세.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가 반전세가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했던 거 월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역으로 얘기하면 소장님 얘기처럼 그 5억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52만 원인데 진짜 이거를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 252만 원 안 나올 것 같은데. 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주임대료 이거 되게 세요. 그러니까 되게 세요. 계산해 보면 엄청 세요. 지금 뭐 은행 금리는 사실 의미가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높게 쳐서 가져가죠. 그래서 전세를 놓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니까 월세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되더라고요. 전세가 인기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가 인기 있는 시절은 이렇게 징검다리를 딛고 막 여러 개 투자할 때 그럴 때 되게 인기가 있는 거고 저성장 시대가 다시 오고 부동산 가격도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갭 투자 많이 안 하는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는 시대가 오면 다시 월세가 패러다임으로 바뀌죠. 맞아요. 가급적이면 월세로. 그렇죠. 그래서 뭐 전세제도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잘 지켜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거래 공개 시스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중개사 탓만하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의 오류가 또 확인됐다라고 해요. 정부는 중개업소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내곡동 신원동에 있는 서초 더샵포레, 서초 포레스타 23567단지, 현대힐스테이트 서초 젠트리스 아파트 실거래 119건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표출되지 않았다라고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요.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국토부 통합으로 바뀌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공개되지 않은 실거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거래 시스템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과중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만 나왔어. 일단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자체가 할 때는 입력을 모두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통화 시스템 입력 방식이 맞지 않는 거는 공개가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필증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 중개사들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실거래 신고를 한 거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가 잘못돼서 누락이 돼서 안 나오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재판사는 아니지만,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이거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서 그래요. 이거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약간 그런데, 이게 전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현장에 있는 실물을 이제 온라인 상에다 옮겨 놓는 건데, 아이디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고 새 걸로 바뀌는 과정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 내곡 포레스트라고 하는 데는 여기는 이제 택지지구,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선 뭐 블록, 몇 블록, 몇 로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토지 개발할 때 그게 붙어 있을 있죠. 거고, 그게 이제 아파트 이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DB가 엉켰거나 뭐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신고는 해야 되니까 법에서 정한 내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게 막상 안 됐을 때 구청이나 이런 데 질의를 해봐도 구청에서 바로 답을 못 줄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재개발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주로 재개발 신고할 때도 보면 재개발 구역은 과거에 여러 수백 수천 개의 필지의 이 주택들을 헐고 또는 토지에 있던 것들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같은 단지 재개발인데 신고해야 되는 아파트가 막 여러 개로 뜨는 경우도 있어요. 전산상에. 그리고 신고를 그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이름 기준으로 재개발 사업 아파트 이름 그렇죠.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종전에 토지 기준으로 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다 엉켜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전산으로 맞물릴 때 신고는 해야 되는데 맞물릴 때 어떻게 전산에 있는 뭐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중개업자들 또는 이제 당사자들을 신고를 하시잖아요. 신고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엉켜 있으니까 이렇게 어차피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되어 있는 걸. 네. 근데 신고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엉켜 있을 때 구멍에 딱딱 못가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신고를 했는데 잘못된 구멍이었던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사례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다. 뭐 이제 좀 보완을 해야겠죠. 이게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 이거는 신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다시 바로잡아서 DB를 엉킨 걸 풀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몰려서 다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해프닝일 수도 있고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좀 더 저는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자면 아파트 이름이 플랫폼마다 검색해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 부동산 114 이런 게 조금씩 명칭이 다 다를 수가 왜냐하면 근데 아파트 브랜드 쓰고 지역 이름 쓰고 이래버리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몇 번지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 직방에서 검색할 때는 뭐 이게 다 조금씩 헷갈린단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검색할 때는 뭐 이거를 좀 통합해주는 표준화해서 해주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통합되어 있어요. 통합되어 있어요? 그럼요. 건축물 대장은 다 이 명칭이 하나니까. 건축물 대장이 원래 그거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건축물 대장 이름으로 쓸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불러 있는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대장에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산상의 업체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 쓸 때 좀 쓸 수 있는 거를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그런 게 당연히 있긴 있겠지만 코드를 줘서 그러니까 코드를 가지고 아파트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마다 코드를 따로 줘가지고 아파트 이름 무슨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의 코드는 뭐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어떤 그런 코드를 가지고 해서 아파트를 체크를 하면 이런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점차 표준화되면서 어느 시스템이든 이런 통계들을 볼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고 또 중개업 관련된 일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보면 누가 잘못했냐? 지자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중개사가 실수했으면 수정하라고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수정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필증이 나와야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필증을 내려주는 사람이 검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검수를 개떡같이 해놓고 중개사가 잘못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과거 사례 2019년대도 수원 8달구에 수원 푸르지오 자이가 371건 누락. 그래, 이게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2016년에도 40% 누락. 엄청 많은 일이 재개발 쪽은 되게 흔해요. 이렇게 누락되는 게. 왜냐하면 신고가 다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를 보려고 하더라도 아파트 이름으로 예를 들어 1000개가 신고됐으면 아파트 이름으로 신고된 게 500개고 이전에 무슨 재개발 구역으로 신고된 게 300개고 그다음 무슨 몇 번지 왜 1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것도 있고 다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신고했으면 된다 하신 중개업자들은 또 글로 계속 신고하거든. 그래 내려와요. 네. 이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해달라고 구청 교육할 때 내려와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더럽게 자주 바뀌어. 그것도 짜증 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렇게 바뀔 때마다 그거를 100% 다 숙지를 해서 그치. 아무 문제 없이 신고를 해라? 이거를 기대하는 그거는 좀 오바 센스고요. 그거 없는데 그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안 내려와. 내려와요. 내려온 데가 있는 거고 안 내려온 데도 많아.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실거래가 신고 믿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역시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고의로 누락은 안 시켰을까? 그래서 모르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뭐 일부러 누락하겠어. 그거 구청 공무원이 그거 누락시켜서 무슨 이득을 본다고.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공무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일단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실거래가 신고 예상 범위보다 가격 변동폭이 몇 %를 초과하는 것은 노출이 안 된다. 그거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건 고의로 누락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상 변동폭 초과해서 나오는 것들은 원래 안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누락이라고. 그렇지. 누락은 아니고 보여주진 않는 거지. 그런 건 빼고 공개하기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맹신에 가깝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또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열받는 게 감정원 일 잘해라 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맨날 문제만 나오면 여기서 나오더라고.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갈게요. 토지거래허가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허가구로 지정되면요.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 18제곱미터 이상 취득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취득해야 됩니다. 매수자는요. 계약 예정 금액,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아파트도 해당해요. 원룸형이 아닌 아파트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현재 아파트 위주로는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작용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살던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의 실수요자라도 행정관청에서 자의적으로 행정요건을 해석해서 민원이 서류조차 접수를 못하는 경우, 즉 행정월권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때 매매거래가 아예 끊긴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대치동의 경우에는요. 규제 지정 전인 6월 매매 건수가 135건이었는데요. 8월에는 7건, 9월에는 8건, 10월에는 2건. 삼성동은요. 6월에 122건, 8월에 18건, 9월에 9건, 10월에 2건. 완전 없어요, 지금 거래 자체가. 자,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거래구역 내 아파트를 살 때는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무주택자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만일 구청 말대로 살던 집을 팔고 나중에 자금 계획이 통과가 안 돼서 토지 거래가 안 나오면 이 매수자는 오도 보다 못하는 처지가 되는데 누가 집을 먼저 팔고 오겠냐. 또 허가가 나서 매매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갱신 청구권 해버리면 입주를 못하잖아요. 입주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매수인은 엄청난 실입주를 못하는 거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 전세값 올리고 주변 집값 올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치동 단지들과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도곡 렉스리 넉 달 만에 5억 정도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되고 84제곱미터 규제지역 전 24억 원에서 현재는 29억에서 30억 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얼마 전 29억짜리 매물이 2천만 원 정도 깎여서 28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없음,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행정 월권, 풍선 효과, 지금 뭐 엄청나게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풍선 효과 발생하면 대치동 인근 단지들도 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거래 허가를 없애야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개떡 같은 정책이지. 아 저는 아무튼 이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다 이 내용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규제에 겹규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처럼 넌 이사 가려면 허가받아 이런 그게 아니라 인민의 허가를 받으시고 사고 팔고 뭐 하고 신고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맞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임대차법과 토지거래 허가와 이런 게 겹규제를 막 묻히면서 같이 엮이면서 못 가고 있는, 실제로 아예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 낼 거 이런 것들 고려하니까 그냥 눌러 앉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까지는 아니지만 세금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야겠다 포기하고 사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요 기사의 얘기는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한 언론사의 기사 보도. 저도 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보고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사는 그 사건의 한쪽 면을 자극해서 썼어요. 그래서 내용 뭐냐면 30평형대에서 40평형대 4인 가족 옮겨가려고 하는데 구청 직원이 20평형대 4인 가족 사는 집도 많은데 40평형대가 왜 필요해요? 가지 마세요. 토지거래가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행정월권이라는 얘기가 야이씨 이거 늘려가고 만들어간 걸 하고 구청 네가 뭔데? 이 기사에 되게 열받았지 보고서.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국가냐고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기사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게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압구정에서 대치동에서 이사 가려는 분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서 못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런 토지거래가 제도가 되게 문제가 있네.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가 한 발 뒤에 몇 시간 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왜? 뭔데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게 유주택자가 집을 더 살 때 허가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안 돼. 그러니까 30평형대 갖고 있던 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은 월권인데 아마 허가를 안 내줬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40평형대로 이사 가는 건 안 돼. 그게 허가를 안 내준 기준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각하셨나요? 매각 안 하셨으면 2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주택이 처분 안 됐기 때문에 이 새로 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 내드립니다. 이 내용일 것 같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 기사에 뭐 그런 내용은 없었어. 근데 아마 허가를 안 내줬으면 아마 기존의 유주택자가 추가로 신규 주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아마 안 해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아마 뭐 내용 보니까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먼저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세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는 게 먼저 사고
내 기존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후는 조금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 제도에서는 너무 이게 빡빡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주저하게 되고 주저한다는 게 거래 급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상당 부분 침해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쓰레기 같은 제도다. 얼른 철폐를 해야 된다. 네. 이거 저는 예. 이게 이런 부작용들이 아마 이거 지정하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의도하고 한 거지. 이렇게라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이런 침해되는 부분을 언제까지 이 지역 주민들 수인해야 되느냐, 참아줘야 되느냐, 제한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 알았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이 있잖아. 아니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잖아. 어쨌든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이씨. 아무튼 오케이. 수요를 차단한 건 사실이지. 아니 이걸 안 해놨으면 가격이 안정화됐을 수도 있었잖아. 거래가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의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어차피 제 몫이 아니고 제가 판단의 몫이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무튼 저는 부정적인 이런 평가들을 놓고 볼 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이렇게 침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장된 헌법의 자유를 상당 부분 국가가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거다. 때려쳐라. 뭐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 거래가 이렇게까지 줄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와, 너무너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중개업자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사실 인근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지지난주에 뵀거든요. 뵈어서 얘기를 했더니 3개월 동안 하나도 못 됐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지. 계약을.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늘 제가 GG옥션이었나 아무튼 경매 쪽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재인용한 기사 봤는데요. 강남의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경매가 이제 갑자기 좀 빠지다가 이거 나오고 나서 이 매각 금액률이 109.5% 올라갔대나? 뭐 나오고 나서? 토지거래? 왜? 경매는 토지거래가 안 받잖아. 예외니까? 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안 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27억인데 경매로 28억에 사는 거야. 왜냐하면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경매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15억 초가 있는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은 가서 경매로 산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자금 출처 조사도 안 해도 되고. 그럼 그 금액만큼 토지거래 허가가 가격을 찍어 누른 건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제도가 달걀이 먼저냐? 사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는요. 뭐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실수요자잖아요. 근데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동 복합개발 관련돼서 삼성동 위주로 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지정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하겠지. 네, 뭐 가격 불안이 이유니까. 그러니까 가격 불안의 이유니까. 그래서 사실 듣고 있는 얘기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으로 해서 지금 거래도 많고요. 가격도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가지고 하니까 계속 규제. 네,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삼청대장 처음 지정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맨날 했잖아. 아유, 삼청대자만 하겠어요. 이제 다 확대되고 규제 그리고 5성 펜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성급 대장 나오셨다고 대장 지역들이 더 확대되면서 그 위에 이제 6개짜리는 뭐가 되냐? 아유. 5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전세금 지키는 보험이라는데 누굴 위한 제도이냐라는 얘기인데요. 공인중개사들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도는요, 정부가 8월 18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SGI 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영어만 얘기하면 편한데. 네. 자, 집주인들이 보증 수수료의 75%, 세입자들이 나머지 25%를 내는 건데요. 신규 임대 등록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신규 임대 등록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규 임대 사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세입자들은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수익을 누리는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왜 법은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또 세입자가 25%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막 이 기사가 항상 이렇게 쓰이거든요. 기사는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사는 제도가 잘못됐다. 틀어서 자꾸 쓰여요. 당연히 보험은 보험을 받는 건, 그러니까 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그렇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임차인이 내야 되는 비용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거는요, 임대인이 냈어요. 또는 반반 내거나, 협의를 해서 내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는 게 지금 SIG 서울보증이랑 HUG에서 상품이 이게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확장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간에 없다가. 근데 서울보증에서 사실 과거에 이제 한 7, 8년 전, 막 경기 되게 안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막 꺾여서 전세 가격은 되게 높은데 가격이 더 꺾이면 전세보증금 이거 반환 못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입주할 때 잔금을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데 잔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전세금으로 충당이 안 돼. 이때 대출을 가득 받고 전세보증 보험을 후순위. 걸어주는 조건으로 후순위로 전세를 놓고 이런 식으로 전세보증 보험이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누가 불안하냐? 세입자가 불안한데 이거 그렇게라도 해서 세를 놔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임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임대인이 냈어요. 그 당시에는 임대인이 100%를 냈어요. 임대인이 내면서 이제 중개업자들은 그렇게 설명했죠. 이 집이 시세가 일반 물건 전세가 5억인데요. 얘는 4억 2천이에요. 대신 그럼 내 4억 2천 안 돌려받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줘요, 주인이. 이 보험료 주인이 냅니다. 2년간 보험료. 그래서 그 4억 2천만 원이 선순위 대출이 있지만 보호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들을 당시에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75%, 세입자가 25%는 내야 되니까 조금 유리한 거지. 근데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이제 전세보증금을 반환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야, 우리가 임대보증금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걸 왜 가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설득력이 너무 가혹하다. 임대인이 내도록 의무화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아쉬운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그렇죠.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아쉬우면 내가 보험 가입해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뭐 후순위 같은 경우가 되겠죠. 반면에 매물이 없어요. 그거 맞고 그거밖에 선순위에 뭐 그거밖에 없는 거. 그냥 나는 거기라도 들어가야겠어. 하면 이제 본인이 아쉬우니까 세입자가 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법으로 보증 수수료의 75%를 임대인이 세입자들이 25%를 내더라고 강제한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법은 개떡 같은 거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게 요새 이제 하도 이렇게 임대인들 죄인 삼아서 니들이 다 해 이런 식으로 자꾸 뭐가 나오니까 맨날 얘기가 한편에서 나오는 게 세입자들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되면 일본처럼 임대인도 레이킹 같은 거 받아서 사례금 받아서 사례금 보험료는 내주되 임대인도 사례금 받아요. 뭐. 그러니까 정해진 임대료에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팅 받아서 내고. 지금 이게 지금 임대인 임차인 갈등이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되게 확대되고 있는 갈등이 위로금 아닙니까? 표현이 위로금으로 정착되대. 아, 그래요? 이사 비용 쪽으로 뭐 합의금. 내가 이사를 나가줄 테니 위로금 주세요. 위로금이 뭐 1억, 뭐 3천만 원, 6천만 원. 위자료야 이게? 그러니까. 그럼 위로금 주는 대신에 임대인도 그러면 집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감사의 소정의 사례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암암리에. 모르겠다. 법을 만들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의 자유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입자는 영세하니까 특별히 보호해줘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그게 이번에 강제된 게 임대차 보호법 3법으로 확대가 된 거죠. 임대사업자는 강자니까 니네들이 돈 많이 내고 반면에 세입자는 영세하니까 조금만 내라. 마치 이런 형태로 규정해 놓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계층이나 뭐 이런 걸 좀 뭐랄까죠? 사회적 지위를 좀 뭐 이렇게 구분해놨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어서 누가 봐도 그닥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법률가들이 졸라 싫어졌어. 법 만드는 사람들도 싫어졌고 뭐 이렇게 다 찍어 누르고 강제하고 안 하면 죄인 만들고 해야 될 걸 자꾸 이 세상을 복잡하게 선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들 싫어.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법적 대응한대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냐? 서초구가요, 먼저 구 예산으로 구민들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조례 내용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요, 다른 구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적 대응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징수한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의 50%는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단 1주택자의 집값은 9억 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서초구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나치게 커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약 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요, 무주택자에게 대한 역차별을 받게 된다면서 이 정책을 반대해 왔는데요. 그러나 서초구가 끝내 강행하자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성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약해보면 그래요. 서울시 입장입니다.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특정구의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초구의 입장입니다. 서울시로 가는 공동과세부는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서울시 제소 자체가 지방자치권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맞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세 증가하니까 구청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몫으로 받아야 되는 재산세를 돌려주겠다라고 발표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말 안 듣고 너 혼자 해? 이거 아니지 않아? 라고 제소하겠다는 것도 또 이례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또 납득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서 각자 입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부잣집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봤어. 국간이 풍족하니까 그 돈 우리 지금 안 받아도 돼. 힘든 사람들 거 좀 빼주자. 부자니까 할 수 있는 부잣집이니까 올해는 국간을 좀 덜 채워도 되겠다. 그런 수액이고. 이제 서울시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달라? 지금 요번에 공시가율 올린다고 하면서 또 뭐 중저가 아파트들은 보유세율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 찾는다고 해서 정부가 그런 거 하는 건 괜찮고, 씨발 내 밑에 꼬봉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이 지네 고가 좀 많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 난 모르겠어. 웃기지도 않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아무튼 서울시 입장에서는 배알이 꼴렸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거나
이거나 저거나 내가 볼 땐 그놈이구만. 아니 아무나 이겨라. 난 모르겠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나랑 상관없어. 그렇지, 서초구에 상관이 없어. 서초구 일주택자도 아니야.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의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 입장에서 주은이 구청장 좋아하죠? 항상 보면 이게 되게 평가들이 높아. 파격적이야.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 됐잖아. 네, 이런 부분들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구정 자체를 이끌어가는데 파격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거고, 또 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초구에 9억 미만 아파트 주택이라는 게 뭐 연립주택 이런 거밖에 없지 않아요? 나홀로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혜택 별로 깎아줄 수 있는 집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5만 가구. 하긴 근데 이제 공시 가격 기준이니까 따져보면 좀 있긴 있겠네. 네. 자, 보유세 증가에 따른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다르죠? 네, 보유세 올라간다니까 벌써 싫다 그랬잖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정부가 싫어요. 정부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기본적으로 나는 큰 정부를 반대. 그렇지. 정부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많은 또 행정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부는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하루 당일치기로 속초에 갔어. 속초에 가면 항상 먹는 게 있습니다. 청초스물에. 거기 해산물에 먹어야 되거든. 아, 그래요? 갔는데 놀랐어요. 왜요? 거기는 그 청초스물회가 거기 청초호 주변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야, 이거 진짜 커졌다. 놀랬지. 역시 관광지에서 관광지 손님을 빨아서 이렇게 돈을 갈퀴로 긁는 이제 봉포 머구리 회랑 여기랑 두 개가 이제 빅2인데 이게 진짜 놀란 게, 그래서 보면 홀이 엄청 넓어요. 대기표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2층, 3층 올라가가지고 먹는데 홀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점원이 아니라 이제 홀 서빙? 네, 홀 서버들 아무튼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로봇가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진짜?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써진 다음에 눈 깜빡깜빡 하는 애가 이렇게 다녀. 접시가 4개를 딱 들고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가. 그리고 달달달달달 와서 쫙 오면 자기가 꺼내서 우리가 먹는 거야.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서빙을 로봇이 해. 그러면, 그러니까 배달하고 돌아가는 건 로봇이 하고, 네. 퇴식은 사람이 다니면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의 일정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력들이 상당 부분 이런 기술로 대체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거 원래는 그 업소에서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0명 있었는데 그게 줄면 30명, 40명이 줄면 그 일자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되게 가속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로봇을 만들어 팔거나 로봇을 유지보수하는 회사는 돈을 계속 떼들어 벌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은 되게 축소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 거고 양극화는 심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거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가는 과정에 있지만 특히 미국 이런 같은 선진국도 더 클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더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많이 버는 애들한테 가져올 거냐, 거둘 거냐, 그걸 갖다가 결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분배할 거냐에 대한 고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러네요. 제 머릿속에서도 싸우는 거지.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죠. 세금 내라면 내고, 예, 결국은 뭐, 제가
행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러나 더 내야 되는 건 열심히 계속 일해야 돼. 불쾌하는 거지. 불쾌한 열심히 거지. 일해. 내년에 세금 많이 사실 나고. 맞아. 막 근데 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 모레 망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나라에서 주는 수급을 위해서 주는 비용 얼마가 엄청 감사하겠지.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 누구나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환경이 보는 풍경이 다르다고 그렇게 따져보면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어. 어렵다. 세상사가 참 복잡해. 그죠? 자, 오늘 이야기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요새 국정감사 관련된 기사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뽑아내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 요새 재미없어. 그러니까, 네. 하지만, 오늘도 나름대로, 유익함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11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